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뵙죠, 이거. 뭐. 한 달 됐어, 우리가 벌써 또? 한 달 됐지. 3주 좀 되지 저번에 않았나? 우리 최근에 문스타님 모시고 방송했던 게 언젠지 미리 찾아봐놔야 되는데 또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금방 찾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찾았어요? 아니요. 3월 며칠이었더라? 3월 초로 기억하는데? 3월 초였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4월이니까 한 달 됐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찍는 굿모닝 비엔남. 저희가 그 시즌 2 작년 8월 기준으로 시즌 2 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꼬박꼬박 올렸는데 뭐 다 핑계죠. 뭐 그렇습니다. 핑계면 어떻고 그렇다. 핑계가 안 핑계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하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방송. 그렇죠. 비엔남. 저희 날짜가 나왔네요. 3월 12일이었습니다. 네. 한 달 조금 안 됐네. 지금 1월에 2개 했고 2월에 하나 있고 3월에 하나 있고 지금 4월에 하나 있네. 그렇지.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달 하나 더 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네. 오늘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4월 1일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 만우절. 이거 몰랐는데 저도. 네. 오늘 제가 점심 때 오늘 그 학교 선배님이랑 낮에 맥주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맥주 한잔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시더라고. 생일이고 생신이고 하니까 어르신이.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뭘 거짓말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자꾸 왜 거짓말을 하나 싶었더니 오늘 보니까 4월 1일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근데 만우절이 이게 다국적 이벤트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시아권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아니 미국도 하지 않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해요 이거. 그 미국 애들 보면은 막 유머 사이트 막 이상 올리잖아. 그게 퍼스트 오브 그 에이프릴이냐고 그게. 그거 옛날에 유명한 조크 한번 있었잖아요. 그 뭐냐 만우절 조크로. 뭡니까? 그거 스타워즈 옛날에 그 죽음의 별 만들어 달라고 그때 누가 청와대에 청원 썼다가 네네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그걸 답변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네, 나사에서 한번 답변을 했나 그럴 거야 그거 아마. 네, 만우절은 에이프릴 풀스 데이, 악이 없는 거짓말을 서로 장난치며 노는 날이라고 하고요. 네. 유래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세 시대 유럽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유럽에서부터 유래한 건가 봐요. 나무위키 썰인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그 기억하는 게 그때 뭐였냐면은 그 죽음의 별 알아요 혹시 그거? 스타워즈 보면 그 몰라요 나. 행성 파괴하는 동그란 위성 나오잖아 이거. 스타워즈 안 봤습니다. 진짜 안 봤다고? 안 봤습니다. 스타워즈는 안 봤어요? 뭐 다 안 본 건 아니고 일부 보긴 봤는데. 그 보면 완전 삥 하면 별이 펑 터지는 거 나오잖아 그거. 뭐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그거를 누가 예전에 그 나사인가 그 미국 국방부인가 그거를 누가 청원 그 약간 한국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뭐냐 청와대 청원하는 것처럼 그거를 만우절날 누가 올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나사인가 국방부인가 아빠 대통령인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글로벌한 이벤트일 거면 이게 아마 그래서 아마 뭐 하여튼 그런 거 같네요. 네, 글로벌한 네, 네, 이벤트로 네. 일단 알고. 네. 베트남에서는 근데 뭐 이게 그 응아이 노이 조이 뭐 이런 거 쓰나? 모르겠어요. 있겠지? 못 본 것 같아.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하면 알아들어요 내가. 당연히. 여튼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 3주년. 저희 원래 사실상 2018년 3월 27일에 첫 방송 올리고 나서 벌써 지금 3년 하고도 한 4일 더 지났는데 저희가 원래 27일 날 올렸어야 맞는데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게을러서 뭐 둘 다 서로 일이 좀 겹치고 이러다 가지고 게으르고 그렇죠. 하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뭐 결국 이제 이 방송으로 3년 4일째 하고 있다. 야, 지겹도록 한다 진짜 3년이면. 진짜 지겹도록 한다 진짜. 지겹도록 한다 이걸. 이런 부정적인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습니까? 네, 이렇게 꾸준히 한다. 성실하게 해오고 있다. 꾸준히 덜 흥미롭게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 재미없는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 3년 동안 들어주신 거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 좀 뭐냐 청취자분들 네. 한번 소개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손님이 계셔가지고 저렇게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네. 메인 이제 방송 순서가 되면은 네. 또 저희 게스트 소개하고 시작할 건데 일단은 뭐 더 일단 뭐 진행을 좀 하시죠. 네. 3년이나 됐고 저희가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댓글 좀 달아드리거나 읽어드리거나 이런 거 못해가지고 네. 댓글 달리는 게 좀 뜸한 것 같은데 여튼 뭐 3주년 저희 됐으니까 또 그래도 또 축하해 주실 분 계시면은 또 축하도 해주시고 네. 생존 신고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려면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도 하면 바로 요새 또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시즌 아닙니까? 선거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보궐선거가 이제 4월 9일인가요? 그렇죠. 그 우리 저기 뭐냐 그 우리 또 그 뭐냐 세원이 형이랑
세훈이 형,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세훈이 형이랑 영선이 누나. 그렇지, 이제 뭐 붙으시고. 그렇죠. 부산은 누가 붙지? 영춘이 형이랑 예. 그 박형준. 그래서 부산도 잘하네요, 근데. 잘 아냐고? 요즘 제가 진짜 정치를 안 봐가지고. 근데 요새 또 그 하도 정치 이슈가 좀 뜨겁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은. 네, 그냥 뭐 정치 얘기는 정치 얘기로. 그렇죠. 아무나 잘 되셨으면 좋겠다. 보궐선거 6일 남았네?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지금. 4월 7일이구나. 4월. 당신 투표해요, 근데? 안 하죠. 서로 사람 알잖아, 맞지? 보궐선거는 재용 투표가 없잖아요. 그래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한국에 있었다고 치면. 제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 지사를 뽑는 건가? 그렇죠. 경기도 지사나 경기도에 있는 아주 궁금한 게 경기도에 시가 많잖아. 성남시. 많지. 그럼 당신 그걸 뽑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그러겠죠. 아직까지 저는 이 경기도란 개념 자체가 참 어려워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기도는 되게 크잖아요. 이게 뭐냐. 경기도가 서울을 완전 둘러싸고 있나? 둘러싸고 그렇지. 되게 크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지방사회 개념 자체가 이 서울시장 뽑는 것도 약간 그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를 투표를 하는지도 잘 약간 애매하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이 경기 투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잠깐 헷갈려요 제가.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경북 예를 들면 도지사를 뽑잖아. 경남 도지사를 뽑고 경기 도지사를 뽑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뭐냐면 서울시장 말고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서울 도지사가 따로 있냐, 서울 도지사가 시지사가 따로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특별시는 당연하죠. 경북 경상북 도청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네. 옛날 경북도청은 대구에 있었는 걸로 옛날에 대구에 있었겠지. 지금 이전했을 거야 아마. 대구가 광역시기 때문에 이제 딴 데 있겠죠? 예, 이전했을 거예요 그거 아마. 경북도청이 어딘지 모르겠다. 찾아봐 줄게요. 예전에 경북도청 부지가 저희 학교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청은 뭐지? 경북도청 안동에 있다며. 안동에 있어? 네네. 안동에 있다. 안동. 어쨌건 투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저희 손으로 뽑는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손으로 뽑는 뭐라고? 저희 손으로 뽑는 정치인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야지 또 정치인들이 또 사람 보는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희 투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소신껏 투표해주시고.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랬다. 별일 없어요. 어떻게. 요즘 벌써 2021년 4월이네요. 벌써. 시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빨리 난다. 퍼스트 쿼터가 지났습니다. 지나갔고. 분기 한번 분석해봐요. 지금 1분기, 1사분기. 분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모님 오셔가지고 지금 그냥 그렇죠. 사모님 오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네. 그거 말고 특별히 생각나는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냥 하루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냥. 요즘 돈 잘 버신다고. 뭔 돈을 잘 벌어요 자꾸. 아닌가요? 정한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하네. 이사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건 아닌 거예요. 좋은 얘기 안 하가 내가 그렇죠. 그렇지. 조금 이렇게 상가하려고 했고 방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추천을 그렇고 요즘에 시간은 빨리 가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년에도 이럴 것 같아. 내년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베트남도 백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만 있고 하나 지금 하기는? 베트남 백신 접종이 순조롭답니다. 둘째 날 522명을 접종했다는데. 500명 접종했어? 했대는데. 인구 1억인 나라에서? 예, 3월 10일자 기준으로 백신 접종 시작했대요. 몰랐네. 하루에 500명 맞아요? 몰라요. 하루에 500명이면 30일이면 얼마입니까? 하이지용이 일바로 지금 백신 접종을 했고요. 그긴 해야지. 네. 여튼 오늘자 기준으로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 수는 2,607명. 지금 하루에 500명이면은 15,000명인가 한 달에? 근데 이게 하루에 500명, 둘째 날에 522명 그러겠죠? 하루에 10,000명인가 한 달에? 한 2,000일을 접종해야 되나? 그럼 2,000일이 아니지. 그치. 1억을 채우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신생아로 나오고 하면 계속 주사 맞춰야 되나? 신생아는 못 맞추지 않나? 못 맞추나? 그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관련 의료진께서 한 5년 정도 걸릴 거다 이 기사를 하면. 근데 이게 또 빡세게 하면 또 금방 맞추겠지. 이 나라 또 공산당 아닙니까? 그렇죠. 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있을까 걱정된다. 주사값이. 네. 주사값 어떻게 누가 내는 거지 근데 주사. 백신 우리가 돈 주고 맞나 근데? 한국은 공짜로 맞고요. 한국 공짜요? 한국 공짜로 맞고요. 그래요. 베트남은 모르겠네요. 돈 주고 맞나? 네. 주사 맞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몰라 난 그거 모르겠고. 화이자입니까? 나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백신 맞게 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 굳이 피하거나 맞으면 막 열나고 아프다면서 한동안. 안 그래요. 그렇대. 원래 백신이 원리가 그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일단 고민해봐야겠네요. 저는. 여튼 이렇게 되고 있고. 다들 무탈하시길 바라고. 네. 또 다른 이슈가 있나 베트남에? 이슈랄 게 뭐가 있습니까 베트남 지금? 베트남에는 이제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1월에 이제 여기도 정치판이 한번 끝났지 않습니까? 2월달에 저희가 그렇죠. 전당대회를 한번 끝내면서 특집 한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국가적인 이벤트가 한 번 끝났고 그것부터 뭐 매달 옵니까? 사실 뭐 동네 엑스포도 아니고 엑스포도 뭐 1년에 한 번 여는 마당인데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건 당분간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일단 한국이 뭐 요즘에 좀 시끄럽긴 하죠 사실 여러 의미로는. 그런데 뭐 베트남은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들. 네 하여튼 네. 베트남은 조용하고요. 네.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준비한 3주년 특집 방송 네. 잠깐 쉬었다가 뭐 저 얘기 좀 더 해봐요. 할 거 없나? 할 거 있나? 저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다. 또 누구랑 갔어요? 뭐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닝빙을 갔다 왔는데. 네. 좋더라고. 닝빙이면 육지의 하롱베이. 예쁘더라. 그래서 그 뭐 여행 얘기. 배를 타고. 배는 안 탔죠. 배 안 탔어요? 배를 탔는데. 네. 제가 무슨 늪지 같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 그 립지에서 그냥 약간 배 한 1시간 정도 타는 거 한번 타고. 2-3시간 정도 타지 않습니까? 네. 1시간 정도 탔어 그거는. 그렇게 닝빙처럼 큰 데가 아니고. 그 짱안 갔습니까? 땀꽃 갔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뭐 짱 닦고 근처인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겠지. 아마 둘중 하나일 거야 아마. 네. 근데 제가 간 데가 그 새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 네. 그 좋더라고 거기는. 지금 제가 지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베트남에 가면 이제 야생 새를 볼 수 있는 그 짱 안에 그게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짱 안에 그 님빙 쪽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강들 있잖아요. 강들 쭉 따라가니까. 그쵸. 그 약간 쥐라기 공원 같더라고요. 그 카약 같은 거 타고. 이게 닝빙이 별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이 프로는 지금 5년 6년 만에 갔다 온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예. 이분이 원래 하는 말이 뭐 그런데 가냐 돈 쓰고 그러더니 그렇죠. 분이 이번에 뭐 갑자기 사진이 팍 올라와요 단톡방에 그러시더니 하는 말이 인생은 짧은데 여행을 다녀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하시고 또 그거는 당신이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좋더라고. 일반적인 닝빙인데 거기 약간 뭐 철새 도로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가. 철새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철새는 집 나가는 새들 철새잖아. 그쵸. 약간 그 동네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아니고 그 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한 1,000마리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거기 그 강한 가운데서. 그래서 걔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그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된다. 네, 사랑하십시오. 다들. 사랑하시면 세상이 아름답고요. 네, 갈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도 한번 타봤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간 건 아니죠? 큰일 날 소리라고 있어. 아니 뭐 그 베트남 사람들은 닝빙 정도 오토바이 타고 가죠. 디푸엇 아닙니까 디푸엇. 지금 생각하면 갈 수 있었어. 그치. 제가 그날 오토바이를 렌탈 한번 해가지고 아버지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거기 시골길이라서 제가 이렇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동네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거기가 시골이라 가지고 차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잠깐 빌려서 렌탈해서 했는데 제가 그날 하루에 한 80km 탔어요 오토바이를. 80km.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80km면 힘들지. 80km면 생각해 보면 하노이에서 님빈까지 한 80km, 100km 정도면 갈 것 같은데. 네. 100km 넘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얘기한 김에 몇 개 이렇게 갔다 온 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타이빙에 좀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 타이빙 뭐야? 지난 방송 전에 갔다 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하네요. 타이빙이라는 저기 그 아래 동네가 있어요. 저기 남딩 옆에 있는. 타이빙에 간 건 뭐 다른 목적에서 간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 그 예전에 같이 베트남어 공부했던 그 대학생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타이빙에서 이래요? 타이빙이 꾀야. 고향이야. 근데 이제 뭐 마침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타이빙 한번 놀러 갈까 했는데 와이프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 오자 해서 갔는데 와 타이빙 진짜 시골이더라고. 진짜 시골이 지금 가짜 시골이야. 그렇죠. 타이빙도 그래도 그 성 이렇게 있는데 빈 건물 하나 있는데 그 2층짜리 건물 2층은 그래? 아니고 5층. 5층. 네 별거 있지는 하이랜드 커피가 딱 하나 있고요. 요런 데 갔다 온 것도 있고 요즘 이제 그 와이프랑 걷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밤마다. 그냥 산책 겸 아직까지는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돌고 있는데 곧 이제 뭐같이 더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걸어놔야 돼 지금 사실. 그렇죠. 하노이에서 지금 그 이름 있는 공원들은 뭐 요 근래에 좀 많이 갔어요. 다 가봤는데 그 탱손 공원 가보셨죠? 어디입니까? 거기는 이제 겁나 큰 빅캐피털 뒤에. 거긴 진짜 큰 공원이 옌서 공원이라고 옌서 공원 거기가 어마무시한 데 하나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큰데 와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치다는 많이 가보는데 옌서 공원 거기 거기는 진짜 옌서 공원 면적이 진짜 큰데 진짜 크더라 거기는. 와 진짜 별게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근처에 뭐 커피 마실 데도 없다. 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그런 공원들 다 묻어버리고 아파트를 올려야 되는데 베트남에는 아파트를 그렇게 못 올리잖아 그런 데가.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커요. 그 공원 거기는 진짜 아파트 아마 단지 하나 나오겠던데 거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노이 공원 리뷰를 잠깐 해주면은 공원 리뷰. 괜찮은 공원들. 뭐요? 하노이 괜찮은 공원들 통역공원, 통일공원. 저기잖아.
아 그렇죠. 저기 나 옛날에 살렸다냐? 거긴 아니고. 거긴 아닌가? 거긴 통역공원 아래쪽에 있는데 입장료가 있어요.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도 입장료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도 입장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긴 한데 어쨌건 공원 잘 돼 있다. 침팬지 있어?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걷기 좋은 호수. 돈을 주고 걷는다고 거기는? 돈을 주고 걸어야 돼요 거기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예쁜 호수에 조명이 켜져 있죠. 밤에 걸으면 웰컴 드링크 시원하고. 그런 거 없죠 당연히. 그런 거 없이?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괜찮은 어떤 공원은 당신 옛날 옆집 옆에 있는 화빈공원. 화빈공원 잘 돼 있더라고. 거기 잘 돼 있어. 거기 잘 돼 있더라고. 거기 잘 돼 있어. 거기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도 어마무시하게 커요, 진짜 그 약간. 화빈공원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타행성공원 중화에 있는 뭐 그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신화를 많이 가봐서. 뭐가 있을까? 어디? 그리고 뭐 저 그린베이 옆에 있는 공원. 그런데 가? 그린베이 옆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린베이 아파트 옆에 있는. 그러고 말고 뭐 특별히 공원이랄 만한 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당신 집에는 공원이 없잖아. 장보호수. 그렇지. 장보호수는 아직 지금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걷기가 힘든데. 누가 똥을 싸요, 근데? 개들이. 개들이. 그렇죠. 나중에 거기 그 빈꼼 그 갤러리아가 들어오면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안 난다던데. 화가 안 난대요 지금.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든 나겠지. 그 뭐 공터로 있겠습니까? 그 층고 제한 때문에 지금 막혔다고 하던데. 거긴 한번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거기 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열심히 모아셔가지고 일단 뭐 필요하다 받고 파실 수 있도록. 거긴 살아야지. 저희가 지금 인트로가 딱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손님이 계셔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년 특집 방송으로 어떤 방송을 준비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뭐랄까 이런 뭐라 하지? 커밍아웃. 이게 원래 정식 용어야 근데. 커밍아웃이 이게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게 커밍아웃입니까? 그 뭐 커밍아웃이란 말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게 커밍아웃인데. 그다음에 앞에다 뭘 붙여가지고 자꾸 먼밍아웃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좀 궁금하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용어였어?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벽장 속에서 나오다. Coming out of the closet. 뭐 그런. 네. 저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거든. 그냥 뭔가를 자신이 숨겨놨던 걸 드러내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가면 쓰고 살아가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딱 썼던 말은 그 팟밍아웃. 맞아.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을 팟밍아웃을 했다. 제가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주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쪽팔려가지고. 그치. 뭐 대단한 방송이라고. 그래서 별로 뭐 얘기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고. 네. 뭐 알면 아는 거고. 그렇죠. 제가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마에 써붙이고 명함 돌리진 않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대단한 거라고. 연락 오시는 분만 만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저희가 3년 동안 숨겨왔던 좀 정체 까지는 하긴 좀 뭐한데 뭐 대단한 굳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뭐 알리고 거. 말고 할 게 또 뭐가 있나 싶기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가 또 베트남에 왔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 엄사장이 어떻게 만나게 된다 이 바닥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 3년 동안 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어쩌다 보니까 두루다몽설하게 얘기해서죠. 어쩌다 보니 베트남에 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어쩌다 보니 뭐 같이 뭐 방송에 있었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3주년쯤 되니까 이제 한 번쯤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또 거물을 모셔놓고 그래서 이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저희 이걸 제가 그냥 지밍아웃이다. 지밍아웃이다까지 뭐. 이 표현 좀 그런가? 지밍감 좀 지밍. 좀 어감 이상하긴 한데. 사실 뭐. 이제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다가 그 젊은 그 청년 인력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그 뿌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요즘 이제 베트남 그 K-무브 사업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베트남에다 일 시키려고 막 많이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보내는 프로그램이 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하는 글로벌 청년 영 비즈니스 매니저인가?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그렇죠.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1기생으로 시작했던 거는 이제 약 뭐라고 해야 돼? 10년 전. 한 10년은 안 됐고 한 9년쯤 된 것 같아요. 뭐 대충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 2015년도에 같이 그 베트남에 타고 건너왔죠 하노이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GIBM이라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타고
넘어왔다는 걸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는 거죠. 3년 만에 이제 이 프로모션이 어떻게 만났나 라는 얘기고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기존에도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도 이제 여쭤본 분도 있었고 많았죠. 네. 사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뭐 말씀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거 왜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근데? 뭔가 좀 그렇잖아. 좀 그래. 뭘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여기 또 저희 수강생들이 아니죠. 수료생들도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수료생이 이제 1,000명 가까이 1,000명까지는 안 되지. 것 같고. 한 900명, 700명쯤 될 겁니다. 800명 정도. 1, 2, 3개가 좀 적었거든. 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뭐 이거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방송에도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건데 또 이제 해외 취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번 요번 방송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오늘 귀한 손님으로 저희 그 글로벌 그 GYBM 베트남 과정 그 여기 베트남이라고 하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죠? 중부도 있죠. 중부가 있긴 한데 중부는 뭐 그냥 뭐 없으니까 그렇죠. 남부와 북부 수도는 어디? 북부죠. 그렇죠. 이 과정의 중심 북부인데 북부에서 동문회장을 맡고 계신 최 회장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진짜 저희 3주년 특집을 어렵게 모신 분이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서두가 한 20분이 돼서 길었는데 저희 그 최 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GYBM 북부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입니다. 저는 7기로 수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하노이에 온 지는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선배 두 분께서 운영하시는 팟캐스트에 초대를 해주셔서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GYBM을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저한테 그리고 저희 선배님 두 분께도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3주년 특집이니까. 그렇죠. 3주년 특집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3년 만에 공개하는 요건데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 기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랑 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차에 들어온 거고 저희 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차에 오신 분이라는 거.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왔다. 네, 일단 그렇게 했고 선배님이십니다. 어쨌건 뭐 저희는 이제 포지션이 없는 그 뭐라고 하지? 민중 그 평사원 딱가리 먹밥 뭐 있잖아 찌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회장님을 모신 만큼 저희 그 단체에 대한 제가 아직 어설프게 소개했는데 한번 그 GYBM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GYBM 가정은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가정 청년 사업가 양성 가정으로 이제 대우 세계 경연 연구회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대우 세계 경연 연구회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우그룹의 이제 그 김우중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고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남은 여생을 조금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교육 사업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신경을 쓰시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설 기회가 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좀 약간 뜻있고 또 해외 나가서도 열정 있게 그리고 투지를 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하는 청년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해외에 이제 취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특히 GYBM은 동남아 4개국을 현재는 해서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제 베트남 이렇게 4개국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되었고 그 외 인도네시아는 거의 6기, 뭐 태국, 뭐 미얀마 한 4기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기생들이 연수를 받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10기생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있긴 할 거예요. 있을까. 베트남 얘기, 취업 얘기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은 걸리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뭐 여튼 말씀드리자면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외 취업 연수, 뭐 베트남어 교육, 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뭐 첨언을 조금 하자면은 나는 일단 말을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좀 조용히 쓸게요 제가. 그 제가 좀 배우 하면 이제 세계 경영 아니고 세계 경영.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뭐랄까 뭐 아직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아니,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이거 대우 관련해서는 예전 데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인 거지. 그는 있지. 예, 최근에 IMF 때 가지고 뭐 가장 좀 주목받았던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그 과를 떠나가지고 대우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고 키웠던 게 이제 그 글로벌 경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경영. 세계적으로 이제 좀 그 지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뿌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서 좀 뭐 상사 개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 좀 경영하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경영 연구회라는 조직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직이 운영 그러니까 운영을 그 대우 출신 오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고 시작을 있고 했죠. 예.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의 시초가 된 게 이 GIBM 과정이다. 그래서 이 GIBM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대우 오비들의 그 자부담 및 그렇죠. 그런 대우 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K무브라는 정부 사업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카피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카피한 유사한 많은 이제 청년 양성 과정들이 지금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인력들이 베트남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건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정아 씨가 죽창을 들어야 되고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 베트남에 지금 우리 현지 채용 노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얘기가 많은데 막 하는 게 노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 그쵸. 뭐냐? 그 베트남 그 청년 연맹. 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 청년 연맹 이런 표현 좋다. 그치 리엔맹 뭐 탱리엔 이런 거 해가지고 그쵸.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연습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현지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 수급하는 방법이 주재원 아니에요, 주재원. 주재원 아니면은 이제 그 소수의 유학생들. 베트남에 있는 인사대라든지 저기 뭡니까 하노이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베트남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보통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취업 연습 프로그램들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사람 인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나온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시초 약간 모태가 되는 프로그램 이다라는 거. 저희 그 회장님께서 최 회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찾으셨어요. 뭐 추가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또 소개를 좀 단체 소개를 좀 더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 사항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실수한 게 없나 이렇게 다시 찾아봤는데 미얀마가 7기 과정, 인도네시아가 6기 과정, 뭐 태국 과정이 4기 과정이네요. 지금 베트남은 10기 과정에 있고요. 아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걸 찾아. 미얀마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랬죠. 미얀마 2기였나요? 4기 2기였던 것 같아. 이게 뭐야? 미얀마 4기였나? 3기인가 4기부터 했을까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미얀마가 아마 선배님들 때는 2기 분들이 같이 연수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미얀마가 최근에 시국이 안 좋아서 그니까 나 얼마 전에 연락을 했는데 나 지금 되게 짠하더라고. 그 총소리가 들리는데 미싱트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자본주의다. 진짜 이게 진짜 총소리 들린대. 네. 우리 그 뭐 본명 못 밝히겠지.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은행 거기 주재원분도 뭐 총 맞았다는 얘기 있더구만 거기서. 그래서 얘기가 진짜로 그 스트리트에서는 그 총소리 들린대요. 사람 시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미싱테를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듣고 내가 참 이게 참 가슴이 아프다.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과정이 벌써 이제 10년 차에 이르렀는데 제가 왔을 뭐 그때는 이제 우리도 늦은 거였잖아. 이미 뭐 4년이 진행된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보가 얻을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싸질러진 그 글 몇 개만 보고 그냥 일단 모르겠다 몸을 던지고 본 거예요. 지금이야 정보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동문회라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한데 주로 이제 이런 그 GIBM 동문회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GIBM 프로그램부터 설명하는 게 일단 맞지 프로그램부터 그치? 해야 되나? 동문회가 왜 나와 갑자기? 그치 일단 그러니까. 그래 입소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해병대 갑자기 해병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전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보통 GIBM 과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선발을 하죠.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기수씩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보통은 한 해에 베트남 과정 같은 경우는 1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10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타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원자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어 그래서 50% 정도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0기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45명. 기존에는 100명이 그러니까 100명이 뽑혀가지고 수료하는 사람이 한 90명 정도였다면 네. 이번 기수는 한 50명 정도 뽑아가지고 지금 수료를 할 만한 친구들이 한 45명 정도. 항상 90% 정도가 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GIBM 연수에서 10개월, 11개월의 과정, 그러니까 스파르타 과정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뭐 밤 9시 반까지 이제 다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마치고 나면 본인이 좀 연수를 받으면서 좀 꿈꿔왔던 업종들로 이제 매칭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베트남을 넘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현실과 취업을 하게 될 때쯤에 실제 현실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서 연수생들이 뭐 수료를 할 때쯤 돼서는 조금은 베트남 취업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닫는 편인 좀 약간 기대와 현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방송에서 3년 동안 떠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씀드리면은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10개월 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제 뭐 일단 뭐 이 프로랑 네. 저는 경험자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인빙은 아니잖아. 그렇지. 저희 게스트가 나온 만큼 게스트 인터뷰 위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진짜로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나요? 예, 빡세게 공부를 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제도다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항상 매주 뭐 시험을 쳐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이제 경쟁을 붙여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한다던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무조건 뭐 아침에 구보를 해서 뭐 체육 시간을 가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제도, 그러니까 교육 제도인데 그런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GIBM 연수를 수료를 하고 나면 10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베트남어 그 대학교에 있는 4년의 과정과 비슷한 학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IBM을 10개월 정도 수료를 하고 나면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되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인데 진짜로 이게 유학 와가지고 4년 동안 일반적으로 그냥 뭐 특별하게 공부한 게 아닌 케이스라고 봤을 때는 아웃풋이 GIBM 1년 인텐시브 포커스하게 나온 평균이 그냥 4년 여기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하거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유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키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매번 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내가 구급 공무원을 준비했어야 했나? 야, 내가 공부를 10개월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구급 공무원을 서울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저희끼리는 농담삼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럴 거면 내가 판검사 했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되게 빡세게 시키고요. 사실은 밀도 있게 시키는 대신에 그만큼 아웃풋은 솔직히 나오긴 해요. 우리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뭐 박 팀장님 이런 분들은 베트남어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잘하시는 이유가 그때 유학생들 없을 때 와가지고 자기네들 외국 사람이 없는 생각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시키려면 말을 배웠어야 되고 이제 그분들은 진짜로 로컬 집 이런 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은 말은 빨리 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또 저희랑 또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엔 진짜 베트남 사람들 같이 사는 건데 그거는 진짜 소수의 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여기 유학생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인프라가 좋아졌죠. 그렇죠. 이미 유학생 커뮤니티가 생겼고 한국 사람이 많이 있고 베트남 전공 반을 구성했는데 예. 80%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만 모아놓고 베트남어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되냐고요. 그렇죠. 식당 가면은 다 그 한국말 알아듣는 종업원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오시는 유학생들 분들 실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도 진짜로 공부를 많이 안 하시면은 그렇죠.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GIBM이 빡세게 시킨다. 개인적인 편차는 아마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등수로 반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네. 잘하는 반, 못하는 반. 연수 때는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 연수를 수료하고 나서는 그 실력 차이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쵸. 이게 맨 밑에 반 정도 빼고는 맨 밑에 반 정도 빼고는 뭐 1등에서 거의 80등, 90등까지는 거의 비슷한 회화 수준을 가진다. 물론 단어, 이게 어휘 구사 수준, 구사 능력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경쟁, 공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솔직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GYBM이란 프로그램 덕분에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또 언어도 1년 안에 많이 습득을 해서 또 적정한 위치에서 일도 해보고 또 지금도 일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되게 많은 혜택을 받고도 있고 지금도 내가 GIBM을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베트남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물론 선배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이 과정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대상이 누가 되고 돈은 들어가는지 모집은 언제쯤 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GIBM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연수생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합격을 하면 일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분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잉글리시 영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 이런 조건 때문에 저는 이제 GIBM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24살, 5살 때 언제죠? 한 9년이 너무 빠르네. 한 7년 전쯤에 알게 된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제 기준에서는 너무 기준이 높아 보였어가지고 GIBM은 저는 솔직히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GIBM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뭐 체력 훈련, 그리고 영어 훈련, 뭐 인터뷰 훈련, 인터뷰 연습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준비를 해간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였고, 그리고 그 연수생들마다 지원자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그냥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공고가 떴기 때문에 공고가 떠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친구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하고. 근데 이게 기수가 조금 이제 기수가 이제 뭐 8기, 9기, 10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후배 기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때 딱 막 GIBM을 생각을 하고 왔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베트남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지원을 해서 오게 됐다. 그냥 다른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10년 전에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베트남에 취업 진출을 해주는, 취업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초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베트남 사회에서는 굉장히 네트워크도 좀 탄탄한 편이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김우중 회장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른분들, 법인장님, 사장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조금 알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하죠. 저희 보면 아까 조건 한 가지를 빠졌던 게 4년 제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건 비자 조건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서. 만 34세.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없어졌지 않냐?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만 34세가 미만이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통 보면은 저희 기수나 다른 기수들을 봐도 그 한 기수 내에서 이 나이 편차는 10살 이상 나갑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대학을 졸업하시면 졸업할 때쯤 23, 네. 그리고 남성분들 제일 연장자분 한국 나이로 35.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띠동갑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평균 연령대는 20대 후반? 그쵸. 그렇죠. 20대 후반 정도고. 되는 것 같고, 보면 이제 저도 이 최 회장님 같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되게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지원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그 대우
세경이는 뭐 정혜원으로 해준다. 이거 뭔진 모르겠어 이게. 근데 해준대. 너도 정혜원이야 근데? 정혜원입니다. 근데 이거 정혜원 연회비를 안 내면은 이 임시적으로 회원 자격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난 회비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2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액 연수비를 부담해준다. 이런 것도 뭔가 그 지나고 난 다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 이렇게 좀 높아 보였다고 할까?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여기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이제 그 학비라든지 이런 연수비는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비교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좀 그 수월하게 살고 싶다. 낮에는 뭐 공부하더라도 저녁 때는 자유롭게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속된 말로 뭐 빼시거든요 여기서 진짜 오면. 진짜 뭐 빼시기 때문에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거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취업은 다른 프로그램 가도 취업은 돼요. 똑같죠. 그렇죠. 개인 역량이니까. 베트남에서 그냥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싶다는 거는 그런 목적일 거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 대신에 얻는 것 좀 있죠. 그 대신에 그 뭐 빼치는 만큼. 그렇죠. 이게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일단은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만큼 그 불알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만 가도 이게 그 관계에 엮인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 10개월 동안 한 군데 짱 박아놓고 뭐 빼기를 치라면은 이 고등학교 친구 같은 이 알친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중요하죠. 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여기 출신들이 잘해. 저는 베트남을 굉장히 못하는데도 그 밖에 나가서도 베트남 못하는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그렇죠. 잘한다 소리도. 그런 굳이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과 뭐 정치, 사회,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얘기를 하더라도 GIBM 출신 분, 할 수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베트남 경제 전망에 대해서 베트남으로 잠깐 얘기해줘봐요. 네, 이제 낀때 비엔남. 빠찌. 그리고 참고로 아까 동기 얘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웜 사장님께서도 동기분과 결혼하시지. 그랬죠. 노렸죠 그냥 아주 그냥. 나 이 친구 엑셀 가르쳐 준다 그러고 막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1년간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거의 이제 그거 잘된 경우고 이 친구.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친구 잘된 경우고. 알겠습니다. 같은 회사 가가지고 헤어지고 눈도 못 마시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네. 저도 뭐 네트워킹이란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되게 높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이제 어떤 집단보다도 사실은 이제 순수 숫자로는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그거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냐 뭐 없어요. 대구 뭐 향후회, 전라도 향후회. 전북 출신들은 뭐 1000명 이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향후에는 이 끈끈한 이게 없어요. 여기 그 친목하는 분들끼리 친목을 하는데 그렇죠. 보시면은요 GIBM이라는 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이 베트남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는 그 부산 외대였어요. 부산 외대. 그렇죠. 부산 외대가 당시에 1년에 한 30명씩인가가 나왔다고 했던 것 30명 같아요. 30명 정도 나와요. 30명 중에서 베트남 취직하는 사람이 20명이 된다고 칩시다. 네. 그게 10년이 쌓이면 200명이에요. 그리고 한국 외대도 있죠. 그다음에 무슨 청송대학교인가 있는데 한국 외대는 안 와요. 한국 외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안 오십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취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안 와요. 베트남 안 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GIBM이 한 10년 전부터 100명씩 때를 박아 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700명 정도 수료생은 700명 1기 때 30분 뭐 2기 때 30분 3기부터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80명 정도 이제 지원 그러니까 뽑아서 수료하신 분이 한 68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기까지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의 그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또 회장님 보시기에 뭐가 있을지. 장점이라고 하면 네. 뭐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네트워크 그리고 10개월간의 좀 고된 연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베트남어라는 것들이 또 남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큰 장점.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취업 매칭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연수생활 엄청 열심히 했지만 취업 매칭 부분에서 실망을 하는 연수생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연수원에서는 1기부터 뭐 10기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 있어요. 이게 등수 1등부터 뭐 90등까지 등수에
따라 뭐 우선 지원 순위를 주는. 그렇지만 이 1등부터 90등까지가 지원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한 개 회사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원하는 자리가 TO가 안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못 갈 수도 있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베트남의 현지 채용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어떻게 보면 3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 많죠. 유창하게 하는데도 조금 현지 채용의 대우를 받다 보니 그런 뭐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단점이지 않을까. 사실 후자가 제일 큰 단점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그 엄상이 자주 한 얘기가, 그 한국에 이 친구는 대기업을 다녀 왔는데 거기 가는 회사가 거기 회사 하청업체였잖아. 당신 뭐 그런 거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지만 뭐 그런 사실은 저는 그게 많아요. 저도 이제 있어 보니까 베트남에 한국에서 이렇게 큰 중견기업들 뭐 이런 뭐 큰 회사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지금에 와서 알게 됐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몰랐어요. 나 인탑스가 언제 어떻게 하고 에이스 안테나 어떻게 어때? 상호를 얘기하는 거면 그 삼성이 굉장히 큰 밴더들이에요. 1차 밴더들인데 그 회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의 규모가 조단위 회사고 돈을 이렇게 버는 회사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전혀 몰라요. 사실 제가 뭐 전자과를 나온 것도 아니야. 그쪽에서 모르겠고, 삼성은 알지. 그 하이닉스는 아는 거. 그 밑에 회사들은 사실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몰랐던 회사인데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제 현지 채용이면 이제 대우도 주재원이랑 다르고, 이제 그런 거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라 해야 되나? 약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사실 우리 말했잖아요. 서울대 나온 친구도. 그쵸. 저기 이상, 물론 거기는 이사회사, 거기도 굉장히 큰 중견기업인데, 한국에서도 만약에 뭐 봉제 쪽 모르시면은 그 회사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제일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한국 대기업 뭐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부서 배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이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의 그 기업들이 취업 TO를 요청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 판단 하에 맞는 사람들을 매칭을 해주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업 매칭에 대해서 불만 갖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매칭은 그냥 졸업하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는 이게 네트워크, 그리고 베트남어, 그다음에 이 적응력,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매칭으로 인한 뭐 실패나 패배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뭐 좀 지나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처음 매칭 당신 실패해서 생각해봐. 처음에 갔을 때 6개월 만에 도망갈 때 당신 생각해봐. 그 빈풍 촌동네에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 계신 그 법인장 분들이나 뭐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GIBM 출신 연수생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래 베트남어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일 잘하는 거 좋은데 너무 일찍 그만둔다. 보통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또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처음에 베트남에 오기 전에 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우를 조금 못 받는다고 느낄 때, 뭐 그러다 보면 또 네트워크가 워낙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공고들이 또 서로 공유가 되고, 이 자리에 내가 또 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잦은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GIBM이라는 단체 입장에서는 그 조금 안 좋은 그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체는 단체지만 개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그거를 자기가 진짜로. 왜냐면은 저희도 방송에서 3년 동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열악해요, 환경이.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매우 베트남의 취업 환경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저도 요즘 다시 이제 공단을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1년씩 사나 싶더라. 나는 진짜 주위에 진짜 그 커피집 하나 없는 데서, 속도 말로 스타벅스도 하나 없는 데서 거기서 진짜 다들 그 기숙사 생활하시면은 그 바로 앞에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물론 그렇게도 열심히 사시는 분도 많지만 이런 거 너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대뜸 오시면은 이거 바로 그냥 도망가야 되거든. 이건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청년 이 취업생들을 가장 많이 뿌리는 게 이 GIBM이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이 뭐랄까 이 GIBM 또 낙인도 편해요. 얘는 GIBM, 얘는 not GIBM,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렇죠. 똑같이 퇴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가 다 많고 저기도 많은데 그냥 GIBM이 나가면은 GIBM이 나간 게 보이거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는 한 그런 그 봉사단체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파퓰레이션 1위는 한국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독일 사람이었어. 큰 차이가 안 났거든. 한국에서 10명이 왔으면 독일에서 8명이 왔어요. 근데 독일 사람은 이게 웨스턴이다 보니까 그 웨스턴끼리 모이면은 그냥 모인 것 같거든. 근데 맨날 거기서 사람 낙인 찍는 게, 야, 한국 사람끼리만 논다. 너네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뭐 끼리끼리 놀아봤자 5명밖에 안 뭉쳤거든? 그리고 실제로는 독일 사람들끼리 잘 뭉쳐 놀았어. 얘네들은 뭉쳐 있어도 티가 안 나거든. 그냥 머리 다 그 블론드들 노는 거고. 그쵸. 한국 사람들은 얘네들은 워낙 티가 나거든. 제가 볼 때 GIBM이 이게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와도 빨리 나갈 사람 나가는 거고, 이건 그냥 그 인구 평균에 비해서 가는 건데, 그냥 GIBM이라는 마크를 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는 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면 자꾸 이거 내가 얼굴 침뱉기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라. 저희 방송 혹시라도 듣게 되신다면은 생각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일도 고되고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받는 혜택도 많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연수생들, 그러니까 다른 수료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베트남에 넘어와서는 되게 대접을 받는다. 그렇죠. 라는 생각.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직원들한테도 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직급을 받고, 그 관리자의 직급을 받는 만큼 또 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관리자의 직급을 받으면 권한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한국에서는 사원 대리급들이 못 누리는 권한들을 베트남에 와서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을 가진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관리자의 포지션을 받고, 그리고 현지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받는 연봉보다는 또 많이 받기도 해요, 솔직히. 그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달러로 또 받고 이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기생 분들이 왔었을 때는 선배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 뭐 월급도 안 받고 일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 뭐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연봉적인 부분이나 뭐 복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현지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취업 현황에 대해서, 연봉 현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찍고 내려오는 추세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좀 높이 찍었다가 그건 조금 회장님께서도 좀 이게 다른 사람 연봉이 조심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찍고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내 생각에 2015년, 16년 중에 찍고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추세가 아닌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기들이 뭐 대리를 대부분 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왜냐면은 이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게 저희가 생각한, 저도 알죠. 저희 또 회장님께서 어떤 회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생각해서 연봉을 좀 주는 게 아닌가. 피코 찍고 약간 좀 쪼는 생각. 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베트남으로 청년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이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특히 베트남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싸게 처먹으려면은 다 시골 공장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시골 공장에 있는 곳들은 그래도 급여를 지금도 잘 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쵸. 만약에 이 공장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시내로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시내의 급여 수준들은 갈수록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시티 잡과 난시티 잡. 넌 시티 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공장에 많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높죠. 그쵸. 그런데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돈을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 3년만 하면 되게 많은 돈을 저축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모을 수 없는 돈을 2, 3년이면 되게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노이 시티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뭐 하노이에서 일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또 급여 수준이 조금은 이제 낮은 편이고 다른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여행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쏟아 나왔잖아요. 인력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금 물류 쪽은 지금 인건비가 완전 박살났어요. 거긴 지금. 박봉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물류회사 들어가면은 2,000불을 안 준대요. 1,800불 정도 진짜로 그런가요? 최저시급 주고 이제 일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예전에는 회사들도 참 야가 빠진 게 처음에는 새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친구를 키워서 월급을 주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단순한 오퍼레이팅 업무 같은 경우를 시킬 때는 그냥 싸게 시키고 싸게 쓰겠다는 이제 이게 되게 강하대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류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피보고 있대. 나가도 자기 여기 삼성밴드 5년 일했다 7년 일했다고 이력서 내면은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단순 업무 할 건데 이런 인건 비싼 사람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당신 과장하지 말고 사원으로 들어와라. 약간 이런 식이래요. 지금 기존 발도 월급 절반 깎고 이제 막 이런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잘 그러니까 공장에 가실 거면은 사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많은 분들이 꿈꾸시잖아요. 외국 생활에 대한 로망과 낭만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베트남 쪽에는 이제 인력이 현실적인 얘기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몸값이 지금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뭐 프로그램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런 적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절대 정보를 이제 오픈 안 하긴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 실제로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월급 얼마를 받는지 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이런 GIBM 프로그램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건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 현실적인 부분이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오기 전에 궁금했던 게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들어와서 잘 맞히는가 그리고 맞춰서 뭔가 베트남에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1기부터 9기까지 수료를 했고 10기는 연수 중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동문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인원 현황 파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업데이트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동문 여러분들께는 전달 드릴 텐데 저희 7기 제가 7기니까 7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100명이 뭐 예를 들어서 선발되었다면 90명이 수료를 했는데 90명 중에 현재 남아있는 인원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 지금 저희가 3년이 지났는데 보통 2년 뒤쯤에는 많이 한국을 복귀하실 분들은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기 선배님들께서도 우리 집 몇 명 남아있냐? 저희도 반절. 그냥 반절 정도 하는데 생존율이 반절은 돼요. 이것도 신기해. 1기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는 그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어. 누군 모르겠고 100만 갖다가 뿌려 놓으면은 어떻게든 뭐 살아나. 뿌리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절은 된다. 네, 50% 정도. 이게 사실 2년 정도 지나면 주최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기대보다 높은 수치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또 되게 버티게 하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죠. 동기 같이 공부했던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이 외국 생활에서 사실은 이 버팀목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항상 그 GIBM에 관해서 BGIBM 분들께서 물어보시면
항상 하는 말이 저는 이분들을 GIBM이 이전에는 전혀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었던 친구들이고 선배들이고 후배들인데 단지 GIBM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신뢰가 간다. 왜냐하면 이게 레퍼런스 체크가 다 되거든요. 끝나는 거죠 이거. 워낙 사회가 베트남 사회도 좁은데 한인 사회도 좁은데 이 GIBM이라는 단체는 더 좁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워낙 잘 돼 있고 좁다 보니까 다들 뭐 GIBM 수료했다 하면 그냥 믿음이 가요. 그냥 쉽게 친해지고, 그쵸. 쉽게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솔직한 말로 이게 기술을 벗어나가지고 네트워크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GIBM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만나면은 쉽게 친해질 수는 있죠. 잘 안 만나지만. 두 번째가 저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원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여기서 좀 뭐랄까 저는 좀 가치를 두는 이유가 베트남에 여기 회장님도 한 3년 계셔봤으니까 알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GIBM에서 연수를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다 걸러지고. 최소 제 생각이 물론 여기 그 1000명 가까이 있는 집단에서 저도 나가면 그럴 수 있죠. 저 이상한 놈 돌아다닌다고 2% 저 이상한 놈이라 하겠 수 있겠지만 안 맞을 수가 있고 조금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빈도랑 확률상으로는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그 만나시는 괜찮은 수많은 많죠. 분들과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GIBM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라는 게 좀 힘겹다 보니까 회장님 그리고 세계경영연구회 입장에서는 이런 젊고 유능한 친구들을 해외 시장에 보내서 해외 기업들에게도 좀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한국에 있는 뭐 젊은 친구들에게는 해외에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걸로 제가 시작된 걸로 또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우 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뭐 회장분들, 사장님들 그리고 대우 그룹 출신 분들의 그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생겼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이제 GIBM 연수생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그 대우 오비들 그리고 어떻게 대우 오비들은 저희 GIBM 연수생들을 뭐 대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대우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취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보다 자제분들이 그렇죠. 되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쓸데없이 맞습니다. 네트워크 얘기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다단계 나겠다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세일즈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어릴 때는 저희 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나면 됐지. 그 주위에 그 뭐 중요하냐 지연 학연 혈연 이거 왜 따지냐.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 안 따져도 진짜 뭘 할 수 있나 내가. 사실 믿고 할 수 있는 또 거 없어. 해외에서는 솔직히 뭐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검증된 친구들을 해외 보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립된 목적 중에 한 개가 이 이유가 또 포함이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설립 취지를 보면은 그 유대인 네트워크 네, 그렇죠. 그리고 화교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겠다. 근데 지금은 이게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1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9년 11년도 11년도인가요? 예, 10년째요? 11년. 아닌데 그 11년도 1, 2기를 같은 연도에 뽑았는데 11년도. 그래서 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여튼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9년이나 10년이나 맞습니다. 10년이라고 칩시다. 그래. 그래서. 10년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 아마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이제 40대 중반이 안 계실 거예요, 아직. 40대 초반은 계시지. 40대 초반은 계실까요? 40대 초반까지는 있겠네. 40대 초반은 있습니다. 저희 기수에서 나이 제일 많으셨던 분이 40대 초반이 되셨으니까. 누구지? 그 오형님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그 형님도 40대 40대 초반이 되셨어요, 이제. 근데 보면은 괜히 이제 나이 땄으니까 맞아. 베트남에서 10년이 됐고요. 다른 나라에서 6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국가 간의 네트워크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뭐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간 이렇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짬밥은 아직 안 됐거든.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도 계시고 많이 올라가신 분은 뭐 그렇죠. 뭐 부장, 과장 이런 어.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내지 그러니까 후배를 뽑든 안 뽑든 간 상관없이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있으면은 아마 이제 대부분 다 그 임원급으로 성장을 해서 부장, 뭐. 이 네트워크가 훨씬 더 견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아프리카로 가야겠지. 그건 좀 그렇네. 하는 걸 이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그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불법이긴 해요. 뭐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그 짜다, 아메, 뭐 요런 소액 환전. 그쵸. 소액 환전이 10만 원, 20만 원. 그렇죠. 이건 네. 금융 외환 관리법상 위반이긴 한데 이런 소액 환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나도 안 했어. 우리 안 해요. 잘 안 해. 근데 이제 믿으니까 서로 신뢰하고 하니까 그냥 소액 환전은 뭐 그쵸. 하는 편이죠.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무조건 직거래입니다. 그렇죠. 만나야 돼. 뭐 내가 뭐 돈을 주고 받든 뭐를 하면 만나야 되는데 이 단체 내에서 뭐 가끔씩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쨌건 타깃수 누구 하면 레퍼런스 다 체크되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신용 거래가 나쁜 짓을 못 하죠. 나쁜 짓을 못 해요. 베트남에서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매장 당하는 거죠. 가기 전에 한번 뜨기 전에 한번 시원하게 그냥 혼지 사기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쿠바로 뜨시는 겁니까? 쿠바로 가야죠. 쿠바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10기 정도 되다 보니까 1기 분께서 아까 방금 체크해 보니까 2012년도 맞죠? 12년 그쵸. 제가 그 뿌락지 앞잡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명이 청년사업가 양성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기수, 뭐 둘째 기수, 셋째 기수, 이제 그러니까 고기수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생각을 하고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아마 그런 연수생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1기, 2기 연수생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베트남 내에서 아직은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뭐 크게 성공을 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눈에 띄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일단은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년 10년 뒤면 다들 차장 부장 뭐 임원분들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은 타국가 간의 교류가 없지만 지금 그래서 총동문회가 또 새로 4개국 총동문회가 또 새로 생겼는데 추후에는 이 국가 간의 교류도 김우중 회장님이 염원하셨던 그런 것도 조금은 차차 생기지 않을까. 태국에서 오면 비행기표 자기는 돈 주고 오는 거야? 돈 주고 왔습니다. 자기 돈 주고. 돈 주고 오는 거야? 저희가 그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4개국 총동문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베트남에서. 갔어요? 했죠. 했죠. 갔어? 갔지. 갔어? 뿌락진데. 네, 갔다 왔는데 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태국에서도 오시고 미얀마, 인도네시아 다 오셨었는데 네 자부담으로 근데 그렇죠. 온 사람들을 숙소를 줬던 것 같은데 숙소 어디지? 숙소 제공을 해주셨던 네, 것 숙소 제공을 해줬습니다. 숙소 제공. 그때 아마 여인숙이야? 그랜드 프라자 그래? 그러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공짜. 거기가 숙소가 있었나요? 예, 거기 숙소가 있었. 거기 그 내셔널 컨벤션 센터. 그 숙소가 있어? 거기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컨벤션 센터잖아요. 거기였나 하여튼간 숙소 제공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오진 않았어. 근데 국가별로 그래도 한 두어 명씩 왔습니다. 그래? 네. 아무래도 다 일들 하시고 하루 이틀. 그쵸.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여튼 뭐 이쯤 하면은 지금 그 북부 동문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이 동문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GIBN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이제 말씀드리면 북부 동문회,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동문회,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동문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해서 5개의 본부가 현재는 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본부를 이제 총괄하는 동문회가 4개국 총동문회가 이제 1기분께서 총동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동문회의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사실상 이게 지금 가장 그 권력자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봉사 동문회 그러니까 동문분들이
이제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고 뒤에서 이제 봉사하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서. 그래서 1년 연례 행사로는 보통 해마다 연수생들, 새로운 연수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연수생들을 위한 떡국 행사가 있고, 이거는 떡국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동문 여러분들의 찬조를 받아서 연수생들에게 떡국도 주고 뭐 덕담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년회, 다들 뭐 동문회라고 하면 신년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년회, 체육대회, 봉사활동,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하반기 모임, 그리고 연수생들이 또 수료를 하게 되면 환영회 같은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6월 달에 연수생들이 수료 계획이 있기 때문에 7, 8월쯤에 10기 환영회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코로나만 없으면 다 이루어지는 행사들인 거죠. 작년에는 이런 행사들이 못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송년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운영진들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들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거수해가지고 뭐 회칙 변경이라든지 뭐 행사 진행이라든지 운영회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은 결코 독단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아니고, 다들 뭐 운영진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한 다음에 뭐 찬반을 걸쳐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뭐 그런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동문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대학교 뭐 총 그 뭐라지 회장 같은 그렇죠. 거, 총학 회장 이런 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소형차인데 뽑아갖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거는 그런 자리 아니고요. 네. 진짜로 네. 그 사랑하는 마음과 네, 열정이 없이는 그렇죠. 할 수 없는 자기 그 만약 돈 나올 거면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약간 이번에 회장직을 맡아서 네. 약간 그 정치색을 띈 분들이 접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뭐 후원을 해주겠다. 야! 뭐, 정권은 나빴어. 정권은 나빴어.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엮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나죠. 저희는 친목 저희를 소개시켜주세요. 정권에 나빴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돈을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드렸으면 드렸지 막 후원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칼에 뭐 그렇게 부회장 분과 같이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였으면 받고 시원하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회 발전 위해서. 네. 저희 그 쌍원님께서 지금 집에 들어오시면서 잠깐 방송이 멈췄는데 저희 그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솔직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주로 4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0대, 뭐 30대 이 정도 순인 것 같아. 즉, 그 조카나 뭐 자녀분이 딱 조카 정도겠다. 그치, 조카 정도. 딱 자녀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이게 아마 우리 방송을 듣고 이 GIBM을 꿈꾸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거의 없으실 거고. 추천을 해주시겠죠. 뭐 조카.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제 있더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집은 보통 한 6, 7월 정도에 하죠? 보통은 6, 7월 정도에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4월에 하지 않아? 4월. 아니, 모집은 공고가 뜨는 거는 이제 4월. 아, 그렇구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올해 계획은 하반기 한 10월, 11월쯤에 이제 공고를 내고 네. 내년 1월부터 연수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 중에 계신 것 같고요. 네. 예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뭐 일단 여기 뭐 다 한 번씩 이제 경험해 보신 사람 입장으로서 예. 우리 그 이프로님의 그런 뭐 짧은 후기와 후기요? 근데 저희 뭐 시작한 일단 밑밥을 좀 깔면은 이 모든 과정이 그래요. 뭐 서울대를 졸업한다고 서울대 칭찬하겠어? 아니지. 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까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이게 뭐랄까 이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주는 게 맞다고 봐요. 100명이 졸업을 하면은 그중에 3분의 1은 그냥 그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3분의 1은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3분의 1은 별로 그렇죠. 이제 뭐 안티도 좀 있긴 있어. 근데 그 안티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람들 모두 공감하는 장점은 어쨌건 내가 이걸 통해서 먹고 산다. 그리고 그렇죠. 공문 네트워크 그렇죠. 구성이 됐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는 건데 뭐 이런 그 좀 추천이나 이런 그 제언이나 뭐랄까 이거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저는
저는 이제 방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씹으려면 1시간도 씹을 수 있는데 아니, 굳이 그러고 싶진 않고 씹는다는 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발전을 향한 뭔가 저도 그쵸? 이 덕에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2년 이하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저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근데 좀 진짜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저희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말씀 많이 드린 게 절대 해외 취업은 장밋빛 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은 회사를 가실 수 있으시면은 한국에 계시는 게 맞다. 근데 요즘도 보면은 좀 취업이 힘들고 이제 어렵고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회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대구에 있는 제 고향이 대구니까 그런 중견기업 같은 경우 제가 졸업하고 좀 준비했으면 못 갔을까라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베트남에 와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느끼기에 너무 많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취업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뭐 사소한 단자까지 다 얘기하면은 사실 여기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시면은 여기 뭐 청취자분들의 조카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해외 취업처럼 저기 강면 보이는 데서 대기업 배지 달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랑은 전혀 거리 멀는 삶을 사시게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만약에 그런 게 꿈이고 노망이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추천 안 드리는데, 바꿔 말하면은 뭐 베트남에서 꿈을 펼친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한국에서 밥을 좀 먹고 살기 힘들겠다, 자기는 외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추천드려요. 고생하는 만큼 분명히 말씀드리기 아웃풋이 확실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 선택이시지, 사실은 뭐 프로그램 탓하는 것도 웃기고, 당신 말 맞다, 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운영진이라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저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100명이잖아요. 사실은 컨트롤이 힘든 건 맞습니다. 저희 뭐 그 군대에서 옛날에 나 뭐냐 그 분대장 10명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던데 100명 힘든 건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만도 이게 젊은 사람들의 그 뭐랄까 그 열정과 인생이 달린 건데 좀 사전에 좀 충분하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저는 이거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그때 뭐냐 영어 시험 점수가 저는 그때 만료가 돼가지고 제일 빨리 낸 게 뭐였냐면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뭐지 토픽인가 토익 스피킹인가 그게 제일 빨리 실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저는 그거 한번 치고는 그냥 면접 보고는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저는 와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취업을 했다 뭐 프로그램 자체는 뭐 저는 문제는 없다 생각하지만, 저는 와서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여기 왜 있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왔고 저기 뭐 서울대 나오고 저기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여기 왜 있나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뭐 그 친구들의 선택이고 그 친구들의 뭐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 왔겠지만, 근데 뭐 조금 그런 것도 있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너무 장밋빛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여기 오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리얼리티를 100을 못 보여주더라도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진한테 좀 말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매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게 발들여 놓기 시작하면 빠지기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저는 뭐 만족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때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저는 좀 약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20, 30대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베트남에 있을 때가 막 가슴이 요동치고 막 뜨겁고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렇게 그거는 역동감 넘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넘치는 사람들 속에서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업 역군이 된 듯한 너무 꼰대 같은 얘기 진짜 대우스러운 얘기인데 진짜 대우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감정들을 저는 느끼거든요. 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베트남이 발전해 나가는 그 현장 속에 제가 대우받으면서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8, 90년대, 7,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국에서는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20, 30대 한국의 유능한 청년들이 너무 한국에만 공무원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이 세상이 진짜 너무 넓다. 공무원 좋은 직업입니다. 좋죠. 엄청 좋은데, 엄청 좋은 직업인데, 젊을 때,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한번 펼쳐보고, 도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엄청 좋지 않을까. 젊으니까 가능한 거 창조 도전 희생. 예, 진짜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런 열정, 뭐, 로망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런 거 있다면, 한 번쯤은 진짜 도전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다까지는 아니겠지.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왔고. 신중하십시오. 저는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서른이 넘어가면은 이 방향키를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은 신중하게 하시고 선택하시되 네. 책임은 본인이 지신 겁니다. 네. 근데 나쁘진 않다. 네. 여기 다른 베트남에 있는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얻어가는 장점이 많다라는 거는 뭐 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네.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스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높게 생각하실까봐 네.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기준이라는 편차가 게 있죠, 그 우리 5기 때 기준으로 그 GIBM이 저희는 서울대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연세대도 있었고요, 고대는 고려대는 저기 그 캠퍼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고대는 없었어.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상위권 대학들 다 있었어요. 물론 단점 한 가지는 그 이공계는 없었어. 맞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렇다면 너무 기준이 높아 보이는데 지방대 그러니까 대다수입니다. 거의 70%. 그래서 얘기하려는 게 저희가 대학교 기준으로 만약에 뭐 잘하는 사람 뽑으면은 아마 뭐 대학교 숫자가 뭐 15개, 20개 정도 내에서 뽑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대학교가 68개였대. 그렇게 많았어? 많았어요, 종류가. 그렇게 많았어? 뭐 100명 중에. 일본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하기사 미국에서 나온 사람도 나도 있고. 내 대학교는 나온 차밖에 없었다. 그래 맞아. 그쵸. 그러니까. 해외 출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대학교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전혀 학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경련에서는 골고루 또 뽑으려고 하십니다. 지역적인 그쵸. 그런 것도 분배도 있고 뭐 남녀 비율 분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해서 진짜 해외 취업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영어 좀 못한다 뭐 그래도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뽑힌 친구들도 많고 왜냐면 대부분 2년 있다가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뭐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고 뭐 세경영 입장에서도 손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베트남에 오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기업에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의 삶은 진짜 그 나사 조각 다람쥐 쳇바퀴 물론 그거를 즐기고 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었었고 베트남에 와서 지금은 뭐 급여는 낮아졌더라도 많이 이게 나야죠. 다 자기 합리화할 수 말이 있어. 그거가 말해줘야지. 한 3분의 1 토막 안 났냐? 그 PSPI 포함하면 3분의 1 토막 났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건 모르겠고 옛날 회사가 요즘에 잘 나가서 어쨌든 시원하게 그 뭔가 그 자유로운 마인드라고 할까요? 네. 뭔가 그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옛날보다는 좀 덜해요. 우리 한 뽕빨에 취해 있을 때랑 보다는 저희가 방송 덜한데. 시작했을 때랑은 이제 딱 그때가 저희가 이제 회장님 그치 이 시기 딱 정도. 요식했어요.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가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하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만큼 다른 거죠. 사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뭔가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내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한국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 5년 후에는 뭐 책임 달겠지. 가장 지금 이제 큰 거 한 그러니까 뭐 한 장 반 받지 않냐? 그랬을 것 같은데. 야, 1년이면 베트남 집이 한 채야. 근데 뭐. 한국에서보다 꿈꿀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돈은 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는 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뭐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그렇지 뭐 않아요. 전혀 없고요. 저도 뭐 네. 네. 이미 남자가 선택을 했으면 후회를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계속 동어 반복이긴 한데. 그쵸. 저 예전 방송에서 방송 오래 들으셨다면은 저희가 말했던 해외 취업편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베트남. 저는 뭐 네. 추천한다. 뭐 대신에 이제 추천하는 대상은 뭐 이런 그 취업을 갈망한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맞습니다. 살고 싶다. 맞습니다. 좀 더 거국적으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편이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소소히 1억 5천 받아가면서 부품으로 사실 분 있으시면 나는 그런 사람한테 비추하고 싶고 그런 사람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공무원 준비하시고 그렇죠. 좀 거국적으로 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편. 꿈꿔보고 싶다. 네. 해외에서 내 역량 펼쳐보고 싶다. 하여튼 저희 그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및 뭐랄까 이 그 뭐 잠재 고객들한테 마케팅 포텐셜 커스터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런 자리에 진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게 방송이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들려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직도 어색하고 한데 이렇게 출연을 계기로 앞으로 또 팟캐스트 더 열심히 듣고 선배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베트남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다면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20, 30대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중하시라. 그렇죠.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책임은 지시면 됩니다.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그렇지 잘못됐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30% 30% 중에서 약간 그 앞잡이 60%와 그렇죠. 그 중도 그거 중도야. 중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아꼈는데. 나쁘진 않다. 사실 여튼 그렇죠. 저희가 만약 앞잡이들만 놓고 방송을 했으면은 너무 편향적으로 흘러갈 거를 그렇죠. 그나마 균형을 맞춰준 역할을 2%가 했다. 그렇죠. 정도로 훈훈하게. 예를 들면 저희 반동문자들 뭐할 거 있으면 아주 그냥 이거 방송 그렇다. 그래서 오늘 방송 3주년 방송 좀 이상하긴 한데 마무리합시다. 이 정도로 해서. 네, 저희 오늘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깠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연락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방송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아니야, 검색하면 나오면 이거 나온가? 우리 검색할 수 있나? 그쵸. 나오면은 우리 저희 최 회장님 연결시켜드릴 수 있도록.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